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용문이에요. 어떤 책에서 봤던 인용문인데, 기후변화는 우리를 덮쳤고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2020년처럼 이렇게 갑자기 전면적으로 덮쳐올 거라고는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은 202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설마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전 세계 평균 온실가스 이 농도가 417 ppm이에요. 이게 이제 만약에 기후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 1.7도 정도 상승하는 그런 그 온실가스 농도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1도 상승했을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재난을 겪고 있어요. 기후 재난. 54일의 장마도 겨우 1도 상승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7도가 다 기후에 반영되는 언젠가 그게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기후재난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전된 상태이고요. 거의 우리가 재난을 막는 수준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 지표가 얘기를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올해 쿠웨이트가 54도까지 올랐고요. 이게 지금 그늘에서 측정한 온도고요. 햇볕에서는 62도 온도가 측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사실 인간이 살 수 없는 온도인 셈이죠. 이런 폭염이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두려운 게 이 영구동토층의 해빙이에요. 그 요한 록스트렘 교수, 제가 요한 록스트렘 교수라고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속가능성 전문가예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영구동토층의 표면부터 50cm 이내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양이 인간이 지난 250년간 내뿜은 온실가스하고 똑같대요. 거의 맞먹는 양이 저장이 돼 있대요. 그 중에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저 얼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메탄이 얼음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이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 메탄이 조금만 자극을 줘도 이렇게 대기 중으로 분출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영구동토층이 올해 시베리아가 38도까지 올라간 바람에 급속하게 녹아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고요. 사실 유엔의 기후학자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영구동토층 해빙인데 이게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폭탄이 이 해저 메탄이에요. 해저에도 메탄이 많이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해저 한 400m 되는 지점에 원래 해저도 춥기 때문에 거기에도 메탄이 얼음 형태로 저장이 돼 있었는데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그게 있는 이제 메탄들이 분출되기 시작했고 지금 보이는 이 자료는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놀라서 보도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동시베리아 연안에서 대규모의 해저 메탄 분출이 관찰이 됐다. 그러면서 그걸 관찰한 러시아의 과학자가 This is a new page. 이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한다. 굉장히 이태로운 그런 전환의 출발점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 발언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두려워하려면 한없이 두려운 그런 지점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 싶어 하고 그러기에는 우리 먹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빙하도 급속도로 녹고 있고요. 올해 그린랜드 빙하가 거의 다 녹았거든요. 한번 겨울이면 다시 얼겠지만 옛날처럼 얼지 않아요. 여름에 더우면 대폭 녹아내리고 그러면 이제 그 녹은
지면이나 혹은 바다빙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북극빙하가 다 이렇게 바다를 덮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햇볕이 들어오면 햇빛의 태양열의 한 75%는 이게 반사를 해서 다시 우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빙하가 다 녹으면 한 50% 정도를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배출하는 열기의 한 절반 정도가 추가로 대기 중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이거는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생태계인 바다의 모습이에요. 데드존이란 말이 실감이 될 거예요. 바닷속에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수천의 물고기가 없는 이런 데드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산불은 왜 발생하는가 하면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목의 수분 함유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벽난로를 집에서 켤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나무를 한 2년 정도 말려요. 그래서 바싹 말려가지고 그걸 벽난로에 이렇게 쓰거든요. 같은 상황이에요.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나무들이 수분이 함유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숲에서 벼락이 친다 그러면 금방 발화가 돼요. 그리고 한번 발화가 되면 진화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호주 산불이 6개월이 계속된 게 온난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게 번지기 때문에 러시아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 이런 것들이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뉴노멀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게다가 파이어네이더라고 하는 그런 회염 화오리까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도시를 위협하는 그런 지점까지 지금 현재 지구가 당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마와 폭우, 이 소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린 소예요. 어린 소들이 폭우에 떠내려와서 지붕 위에 지금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모두가 모든 것을 해야 할 때, 그것은 정부도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기업도 할 일을 해야 되고 농업의 생산자들도 할 일을 해야 되고 생협도 할 일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도 모두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급하게 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다급한데 무엇을 해야 되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전력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 탈탄소,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 반드시 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의 전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 IPCC에서 우리나라 송도에서 UN 기후학자들의 모임인 IPCC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 과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탄소 예산이라는 게 얼마인가 계산을 했는데 420기가 4,200억 톤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전체적으로 연간 42기가톤을 배출하니 2018년 기준으로 한 10년 남았다. 그런데 2020년이 다 가니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한 7년여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만한 온도인 1.5도씨까지만 상승하도록 그렇게 유지하려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년에 2.1톤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이 11.8톤이에요. 세계 평균은 4.4톤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줄여야 되는지 이 수치가 말해주죠. 2030년까지예요. 2030년까지 2.1톤을 줄여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떨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출 시나리오인데요. 2020년에 한 40기가톤을 인류가 배출한다면 2030년까지는 절반, 2050년에는
5기가톤으로 줄여서 숲이나 토지나 바다가 흡수해주는 5기가톤으로 상쇄가 되면 넷제로를 달성한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배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현재 절반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축산업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것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급격하게 이슈화가 되는가? 첫째, 축산업은 온실가스를 일단 많이 배출해요. 굉장히 많이 배출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탄소를 배출하면 그 탄소의 절반을 생태계가 흡수해서 저장해줘요. 생태계라고 하면 숲과 건강한 토양과 그 다음에 바다예요. 그런데 이 숲과 토지와 해양의 파괴의 주범이 축산업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만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그것은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 거대한 탄소 흡수원을 축산업이 가장 많이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온실가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먹거리 분야의 온실가스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먹거리 분야에서 특히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블랙카본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사료를 경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간하는 과정에서 숲을 불태울 때 발생해요. 나무가 품고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육식을 하게 되면 채식을 할 때보다 이 농경지가 18배가 더 많이 든대요. 그러니 육식을 하게 되면 비료도 18배가 더 든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농기계 사용도 비례해서 더 많게 되겠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산화탄소, 아니, 화석연료예요. 화학 비료를 어디서 만드냐? 화석연료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것은 소나 양 같은 되새김하는 그런 이 가축의 그 소화 과정에서 발생해서 트림이나 방구 형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에서도 이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30 내지 40% 정도가 축산업에서 기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실가스는 아산화질소예요. 이것은 질소비료, 화학비료, 축분, 유기질 비료 할 것 없이 비료에서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숲을 불태울 때 블랙카본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과학자들도 대부분은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영역인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블랙카본은 우리가 나무를 불태울 때 나오는 그런 숯검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1, 2주일 정도 대기 중에 머물다가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 1, 2주일 중에 대기 중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지구를 덮이는 그런 정도가 이산화탄소의 2530배나 돼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존에서는 축산 사료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화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블랙카본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18 내지 20% 정도 됩니다. 이거는 UN FAO에서 2006년도에 나온 자료고요. 유명한 이 교통 분야보다 축산업이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환경운동할 때 자가용을 타지 말고 대중교통, 고기 안 먹으면 돼요. 그보다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지만 이 육식을 하고서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2016년에 나온 자료는 이게 옥스퍼드 연구진들이 다국적
연구진들이 만든 자료인데, 연구한 자료인데요. 축산업이 전체 식량 시스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해서 한 20% 정도를 축산업이 배출한다. 이것은 UN IPCC 2019년 자료에서 인용된 연구 자료예요. 권위 있다는 뜻이에요. 온실가스를 식품 분야에서 내놓는 걸 100으로 잡는다면 육류와 달걀, 유제품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83%예요. 기타 다 합해도 17%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업의 문제가 이제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는 건데, 일단 생태계는 현재 이거는 한 82기가톤 정도를 배출하던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때까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한 절반을 토지하고 숲과 생태계, 해양 생태계가 흡수해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82억 톤을 배출했는데 42억 톤만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된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탄소 흡수원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이 적어도 급속한 기후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도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의 복원력, 건강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태계란 나무와 숲과 강과 바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 미생물, 곰팡이까지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토양이 건강하려면 미생물이 안에 풍부하게 살아 있어야 해요. 근데 그 미생물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이 한 스푼의 토양 속에는 전 세계 인구보다 많은 숫자의 미생물이 들어있대요. 그게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이런 도움이 없이는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곰팡이도 우습게 알지만은요, 이 나무 가뭄이 아주 강력한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무 뿌리 밑으로 이제 다 땅이 말라붙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도와주는 것이 그 밑에 있는 곰팡이들이에요. 곰팡이들이 연결돼가지고 저 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서 뿌리까지 그 물기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불태우고 거기다가 화학비료, 축산분유 쏟아넣지, 살충제 넣지 이렇게 해서 파괴하기 시작하면 결국 언젠가는 이 생태계가 우리 인간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 중에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만든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구 시스템을 지키는 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억제하려고 하는 이 행위만으로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시스템을 지키려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야 하고 토지 이용 변화를 이 녹색 범주 안에 들도록 억제해야 되고 질소인과 같은 그런 비료를 녹색 범주 안에 들도록 통제해야 되고 성층권 오존 파괴도 통제를 해야 되고 해양 산성도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토지 이용 변화, 질소 인해, 투여량 분야에서 녹색의 안전한 공간 밖을 벗어나 있어요. 이렇게 네 곳이. 그래서 기후변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이 영역들도 녹색의 범주 안으로 되돌아와야지만이 지구 생태계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이 멸종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변화, 질소 인해 함유량, 이 네 개의 이 빨간불이 켜진 위험 수위에 도달한 이 네 영역을 다 이 주범이 축산업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아까 토지 이용 변화가 위험 수위에 들어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건 채식을 할 때보다 육식을 하면 18배의 토지가 필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10년 전에는 한 27만 명이 매일 늘었거든요. 지금도 한 20만 명 정도가 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인구는 증가하지 또 한편으로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늘고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데다가 18배의 토지가 필요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의 토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결국은 숲에 손을 대는 거예요. 숲을 불태워가지고 개간해서 사료경작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목초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숲이 축산업 때문에 아마존 열대우림의 70 내지 90%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매초마다 4,000제곱미터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한계를 넘어선 것이 질소 인해 과부하라고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죠. 저도 이것은 올해 들어서야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질소가 문제라는 얘기는 제가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올해 들어서야 저도 알게 된 내용인데요. 혹시 부영양화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쉬운 말이에요. 부, 많다는 뜻이에요. 영양물질이 많다는 뜻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영양물질이 많다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혹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영양물질이 많다는 뜻이에요. 지구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질소 비료량이 4,400만 톤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뿌려지는 비료의 양이 1억 5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료 중에 한 30% 정도만 작물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토지에 가라앉거나 아니면 빗물에 씻겨가지고 강이나 호수나 바다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영양물질이다 보니 이게 얼마나 막강하냐면 그 질소 비료가 처음에 발명이 된 게 그 화학자가 자기 집 앞에 잔디에 개가 오줌을 누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 부분만 이렇게 그 잔디가 파랗게 무성하게 자라서 그것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화학 비료를 질소 비료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영양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강으로 가면 강이 조류가 무지막지한 속도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강을 다 뒤덮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막히겠죠. 그래서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숨이 막혀서 죽어가지고 물고기들이 올라오게 되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분뇨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대청어예요. 녹조 먹이가 되는 인이나 인비료, 질소비료 들어보셨죠? 이런 비료가 다량 함유된 가축 분뇨가 빗물을 타고 유입되면 이렇게 강이나 호수가 새파랗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가 이제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녹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걸로 그렇게 지금 방송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것이 이제 취수탑 있는 곳까지 번져가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죽게 되면 안에서 독성물질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수장까지 위험하게 되는. 그런데 이 분뇨 처리 비용으로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고기를 생산하는 데 돈을 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분뇨 처리 비용을 70%가 시에서 대고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들이 이게 지금 MBC, 전주 MBC에서 만든 분녀의 대란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필름에서가 캡처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발목까지 분녀가 차 있기 때문에 잘 때도 소들이 몸을 눕힐 수가 없어요. 똥에 얼굴을 받고 잘 수는 없잖아요. 평생 이렇게 사육되는 그런 현장이고요. 또 이제 축산 사료 혹은 축산 현장에서 뿌려지는 혹은 축산 동물에게 주사되는 항생제 때문에 축산 분뇨가 발효가 되질 않는 게 있어요. 3분의 1이 발효가 안 된대요. 그래서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다 이렇게 뿌려버려요.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거는 이제 축산 농장에서 배출한 그런 축산 분뇨 때문에 녹조로 발생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정어리예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녹조가 발생하면 왜 바다 생태계가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에서 캡처한 거예요. 태양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해조류가 먼저 죽어요. 해조류가 죽게 되면 직전에 이제 남은 산소를 이렇게 박테리아가 먹고 배출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저산소증이 바닷속에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이렇게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해양의 데드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엔의 과학자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IPCC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자 조직, 또 하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이 과학자 조직이에요. 그게 UN IPBES라고 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연구하는.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 원인으로 습과 어류 남획, 기후변화 혹은 오염 이런 것들이 얘기된 가운데 축산업이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 원인이라고 밝혔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범이 축산업이다. 그래서 식단의 변화,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 또 어류 남획, 지금 그 대어, 큰 물고기의 90%를 인간이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멸종위기종이에요. 혹시 아셨나요? 그리고 이제 부족하니까 바다 밑을 쌍끌이하는 트롤어업을 산업적인 그런 어업이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바다 생명이 사실은 기후 변화를 억제해주고 있는데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어류 남획을 종식시키면 어종이 회복되고 더 많은 탄소를 격리하게 된다. 이게 지금 이거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그린피스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이 독자적인 연구 기구를 갖고 있는 그런 환경단체예요. 작년 UN 기후변화 당사자하고 협상 직전에 내놓은 보고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의 또 다른 문제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한다. 물이 부족하면 식량위기로 치닫게 되는데 사실 가솔린이나 뭐 이런 거는 바람이나 태양광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없어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런데 축산 사료 경작을 위해서 지하수를 끌어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료 경작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 13억 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2050년이면 44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거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년설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제때에 이제 물을 공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고지대에 이제 그 물 부족이 이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그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살인까지 났어요. 지금 안데스 산지에 있는 빙하도 녹고 있기 때문에 고산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의 그런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지켜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우리한테 떠오르고 있고요. 이 물 부족만으로도 경제를 6% 정도까지 하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보고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고기를 1kg 생산할 때 드는 물의 양이 16,000리터예요. 대두는 2,520, 밀은 1,400, 감자는 130. 보리만 단백질이 많은 게 아니라 감자만 먹어도 인간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일일 단백질 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단백질이 있다는 것은 편견이에요. 브로콜리에도 굉장히 많아요. 대두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아요. 37%, 소고기는 27,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획스트라라고 하는 이 박사는 물 연구하다가 비건 채식인이 됐어요. 하다 보니 도저히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채식인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드는 곡식이 한 37% 정도. 이거를 인간이 먹을 곡식으로 사용하면 20억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인데 현재 기아 인구 양이 한 8억 2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억 명, 8억 2천 명은 굶주리고 있고 700억 내지 1000억 마리의 가축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지금 지구의 현재 상황이에요. 2020년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식량 분배가 앞으로 굶주림은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작황이 떨어지거든요.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10%씩 최소한. 그런데 올해 같은 이런 폭우가 쏟아지면 이제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기아 어린이의 82%가 이렇게 사료로 축산한 나라에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21.7%, 육류 자급률 62.8%, 이건 허수예요. 왜냐하면 사료를 97%나 수입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거나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료 수입이 완전히 중단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식량 자급률은 21.7%예요. 지금 당장 총력을 다해서 식량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위기를 막을까 말까 해요. 육류에 의존해서 식량 자급률이 45.2%다. 이거는 헛수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마존에 생산되는 데이두에서 96%가 사료고요. 아마존 생산한 데이두의 97%가 GMO예요. 만약에 우리가 식품 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혹은 아마존을 보호해야겠다 싶으면 비례해서 축산을 줄이고 사료 수입을, 적어도 아마존에 생산하는 사료 수입부터 줄이는 그런 정책,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펼쳐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축산업이 미세먼지의 원인이에요. 축산업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77%인데 저희 나라에는 차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 배출가스와 결합해가지고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 만드는데 이게 2차 초미세먼지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2차 초미세먼지가 전체의 4분의 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대 환경교육과 공학과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을 신문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채식을 왜 해야 되는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길래 채식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전 세계인들이 2050년에 11.4기가톤을 배출하게 돼요. 현재에도 7.6기가톤 이상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 식생활에서 배출되는 2050년에 인구가 97억으로 늘어도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3.4기가톤에 불과해요. 그래서 식생활 부분의 온실가스 70%를 줄일 수 있어요. 2050년 넷째로는 이렇게 식사를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하루에 한 100g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육류 섭취량이 160g이에요. 근데 옥스퍼드 연구에서 100g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하루에 7.16kg의 온실가스 배출해요. 1년에 2.6톤이에요. 아까 2030년까지 1인당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1톤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먹거리만으로도 초월하고 남아요. 2.6톤은 훨씬 넘어요. 왜냐하면 100g이 아니라 우리가 160g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 채식할 경우는 1톤밖에 배출하지 않아요.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을 줄이면 이 기후를 냉각시킬 수가 있어요. UNEP에서 2011년에 내놓은 자료예요.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살펴보니 메탄, 블랙카본, 그 다음 메탄이 햇빛과 반응해서 나오는 이 대륙권 오존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대기 중에서 아주 짧은 기간만 머물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축산을 없애서 메탄, 블랙카본, 오존이 줄어들게 되면 대기 중에 있었던 메탄과 오존이 빨리 사라지니까 그만큼
온난화가 쉽게 이 대기가 냉각되는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게다가 이것들은 이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 즉 지구를 덮이는 그런 힘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80배, 2530배, 10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면 대기가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데, 이것들을 주로 배출하는 배출원이 축산업이에요.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 2030년까지 이 물질을 대폭 줄인다면 2050년에 예상되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분을 절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어마어마한 양이, 기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여도인데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0.5도 정도를 상승분을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점은 기후변화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조기 사망률을 2.5%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량 안보도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축산업을 줄이고 육식을 줄이는 것은 윈윈윈 전략인 거예요. 말하자면. 기후도 건강도 식량 안보에도. 그래서 비건 채식을 하면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예요. 2050년 97억이 되는 인류가 먹을 식량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식량을 먹을 만큼 지구가 그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축산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방화, 더 많은 비료, 더 많은 경작지, 더 많은. 그래서 식단의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11월 9일날 한겨레 신문에 실린 이 기사예요. 온난화, 화석연료 다 끊어도 못 막는 지경, 살 길은 채식 생활뿐. 이게 11월 6일 날 사이언스지, 유명한 과학 잡지죠. 거기에 실린 논문을 사실은 분석해서 보고한 그런 기사거든요.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오늘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의 식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의를 시작한 기구가 채텀 하우스라고 하는 영국의 왕립연구소에 한 100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는 대규모의 그런 그 연구소인데 2015년에 같은 얘기를 했어요. 육류 생산과 소비는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다. 심각한 수준의 육류 소비 감축 없이는 2도씨 이하 상승이라는 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각국 정부는 기후행동 퍼즐의 핵심 조각인 고기를 향한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욕망을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다.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사실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옥스퍼드 교수는 국가들은 국민에게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명료한 그런 공고안을 내놓기를 주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과 자원 소모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인류세의 식단이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류세라는 거는 노벨상을 받은 이 파울 크루첸 박사가 내놓은 그런 개념이에요. 2000년대를 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너무 파괴하고 너무 소비하고 남용해가지고 이 새로운 지질 시대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 지질 시대를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인류세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특별한 식단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속가능성, 영양학, 정책연구소의 세계적인 전문가들 37인이 Eat Lancet 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작년에 원래 나온 보고서인데 3차에 걸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가지고 수정해서 나온 그런 보고서예요. 그 인물로는 하버드 대학의
월터 윌렉 교수, 그 다음에 여한 럭스트렘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이자 소장이자 포츠담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옥스퍼드 교수,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 채텀 하우스, WHO 이런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2015년에 전 세계 평균 기온을 2도씨 이내 1.5도씨까지로 묶어두는데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목표를 해서 전 세계가 감축 목표를 적어내고 이행 약속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정했는데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만으로는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 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2도씨 이내 달성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핵심 요인은 먹거리 생산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따라서 식단의 대전환이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하고 각국은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 약속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표까지, 식단까지 만들어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류세는 산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식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표준 식단을. 가장 중요한 이 출발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많이 먹는, 그래서 영양의 질이 높은 음식을 먹는, 그래서 양에서 질로의 전환, 그래서 생태계 부담을 적게 하는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자에 따라서는 하루에 필요한 그런 칼로리가 2,500에서 2,100으로 낮춰져야 한다. 그 대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곡물 분야에서는 통곡물 중심의 식사를 해야 된다. 백미, 백밀가루 이것은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이 논문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감자와 고구마도 그렇게 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그 논문에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밝혀내려고 하는데,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내 영역에서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되어 줬는데, 이거는 다른 걸로 치환이 안 되고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음식이에요. 채소 200g 하루에 꼭 먹어라. 건강하게 살려면. 과일 100g도 꼭 먹어라. 견과류는 이거는 보조식품이 아니라 식품으로 하루에 25g 꼭 먹어라.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은 하루에 20g을 꼭 먹어라. 나머지는 치환이 가능해요. 통곡물이 안 나온 나라는 감자나 카사바를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단백질 분야인데요.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위에가 동물성 단백질, 아래가 식물성 단백질.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0으로부터 시작해요. 응급시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0으로 시작하고 견과류는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요. 이 0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하나도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지속 가능한 식단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표예요. 그 안에는 옥스퍼드 팀,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WHO 전문가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이 위원회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소나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육류는 하루에 합해서 한 숟가락 정도, 14g을 넘어서면 지구를 구할 수 없다고 이 논문에 쓰여져 있어요. 자기들이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이 중점을 두었던 영역이 이 단백질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새로운 영양학적 혹은 지속 가능한 그런 식단에 대해서 지금부터 영양학자들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 옥스퍼드 팀에서 만든 2019년에 나온 국가의 식이 지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논문에서 인용한 거예요. 붉은 육류하고 이 가공육은 루스 식단이에요. 건강도 잃고 기후도 잃고 지구도 잃는 루즈 식단이에요. 그럼 윈윈 식단은 이 지점이에요. 이게 기후 미식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콩, 너트 종류들, 통곡물, 감자,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밀, 이렇게 정제한 곡물은 경계선에 있어요. 건강과 비건강의 경계선 있고요. 이거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고요. 이건 달걀. 이거는 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치킨이나 피쉬나 우유 종류는 지속 가능성 속에서 측면에서 이 식물처럼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앞으로 이제 기후를 안정화시키려면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미 인간이 온실가스를 너무 배출했기 때문에 이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서 대기 중에 있는 기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해가지고 후세들이 살 수 있는 적어도 1.5도 정도의 그런 범위 안에서 후세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농업과 혹은 한살림과 농부님들과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할수록 이 아래쪽이 탄소 흡수원이거든요. 탄소 흡수원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출해 놓은 것도 이미 많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은 배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하려면 농업을 통해서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그 시나리오를 내놨고요. 이게 이제 그 전 세계 119개국에서 3,820개의 농장, 축산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국적 연구팀들이 5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그 결과의 일부분인데요. 축산에 사용하는 토지가 농경지의 80%인데 채식을 하게 되면 75%의 농경지가 남게 된대요. 근데 이것이 시간을 두고 점차 자연의 초지 상태로 이게 돌아가게 되면 80억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해서 지금 배출한 온실가스 한 15% 정도에 해당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농업과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를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그린 뉴딜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는데요. 이 EU에서는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게 이 탄소 농업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이 지금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기농 농사를 잘 지으면 특히 저투입 유기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토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흡수해줘요. 대기 중에 한 3배까지 흡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농사를 지어가지고 토양이 건강해지면 그걸 측정해가지고 그 탄소 격리에 대한 그 대가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업은 배출원이지만 농업의 경우에는 이걸 흡수해 줄 경우에는 그것을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따라서 이런 탄소 농업이 앞으로 만약에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농부들에게는 그러니까 채소를 농사지어서 팔거나 혹은 뭐 옥수수를 농사지어서 팔지만 추가로 수입원이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린 뉴딜이 사실은 진행이 돼야 하는 거고요. 축산업은 전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는 자초산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이 부족하면 결국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사람을 먹일 것인가 가축을 먹일 것인가 이런 논의가 생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축산의 전환을 준비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축산의 전환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전환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육류세에 대한 이야기가 유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담배하고 똑같아요. 혹은 그 이상이죠. 담배는 그냥 주변만 조금 오염시키는 정도인데 이 육식의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하지 생태계 파괴하지. 결국은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몸도 망가지고 혹은 국가의 세금도 좀 먹게 되고 기후도 문제가 되고 생태계도 파괴하니 이것에 대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 탄소세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농업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나 먹거리, 가족농과 소농 위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 또는 강력한 규제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그린 뉴딜에 관한 이 전국 순회 무슨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경축순환이다. 앞으로 그렇게 가자는 거죠. 복지축산이다. 국산 사료축산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경축순환은 그러니까 이 축산 분효를 초지나 혹은 사료 경작지에다 돌리고 사료가 나오면 그걸 가축에게 먹이고 해요. 우리나라는 사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 분뇨를 라틴 아메리카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야지 그게 경축순환인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공부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지 한심스러웠고요. 경축순환이나 복지축산을 하려면 땅이 넓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땅이 없어요. 유기농도 저투입 유기농을 못하는 이유가 땅이 없었어요. 쿠바처럼 유기농을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경지가 좁아서. 복지축산하려면 소 한 마리당 10에이커의 농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정을 1도 모르는 국산 사료 축산, 아마 아까 축산하려면 그 농주도 많이 필요하고 곡물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우리 그 식량 자급, 식량 안보로 돌려야지 축산으로 가야 할 곡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는 그런 뉴딜안이 제시가 되어서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산염의 과다 오염. 우리나라 농경지의 질소 함유량이 전 세계 OECD 1등이라네요. 그러면 이게 질산 태질소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이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발생시키게 돼요. 이게 식물에 흡수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암 물질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농경지에서 필요한 양의 한 10배 정도가 있다고 제가 농부가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20이면 필요한데 200 혹은 400까지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단을 바꾸는 것은 기후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그런 윈윈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그런 자료인데요. 저희가 초청해서 강의했던 이희철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자료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간장질환, 비만. 간장질환, 이 4개 영역에서 25세 신입사원 중에서 이 4개 영역이 다 문제가 없는 퍼센티지가 3%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저희 60대 중반 정도의 25세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느 영역도 넘어가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거의 100%가 정상이에요. B형 간염, 뭐 A형 간염 빼고는 저희 나이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간장질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97%가 건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3%만 건강해요. 왜 이러겠어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육식을 손을 대기 시작하고 어려서부터 피자, 무슨 불고기, 무슨 갈비찜, 키친, 치킨 이래가지고 애들이 커지고 학교 급식에서 매일같이 고기를 고등학생들이 한 끼 먹는 양이 아까 하루에 4g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한 끼에 150g 먹어요. 돼지 주물럭을.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도 군대에서도 우리들은 먹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후위기 때문에 아니라 가만히 둬도 멸종할 거라고 인류가. 이렇게 먹다가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학부모들도 이걸 몰라요. 고기 안 준다 그러고 고기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까 식물에도 너무나 많은 단백질이 있어요. 이건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이게 Fork Over Knives라고 하는 그런 이 영양학 이 영화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독일 군대가 이 노르웨이를 2차 대전 때 침공을 해가지고 가축들을 다 끌고 갔대요. 독일 군대를 먹이려고. 그랬더니 노르웨이인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고기가. 채식을 불가피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르웨이인들의 심장별 발병률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1945년까지. 45년에 전쟁이 끝나자 우유가 들어오고 고기가 들어오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곡선을 보여주는 이 콜들 에셀스틴이라고 하는 심장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아마 이분이 아마 클린턴 대통령도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비건 채식인이 된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콜드 에셀스틴인데 그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식단. 알츠하이머가 이제 이게 그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알츠하이머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가 될 확률이 10% 내지 뭐 15%인가 이렇게 높대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면 그 방법이 없다. 뭐 부모를 바꾸든지 이런 답변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 외국에서 뭐 25년간 이렇게 그 추적 검사를 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채식을 할 경우에 이제 알츠하이머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그 영화에서는 자료에서는 그 포화지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닭고기 우유에도 포화지방인데 그 피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위험 수단인데 그런 것들을 배제한 식단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로 알츠하이머의 이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데이터예요. 이게 유튜브에 어디 나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갈게요. 이것도 이제 미국 암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암 발병의 원인 물질로 이제 육식을 주로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2008년도에 대장암 발병률이 미국을 앞질렀어요. 고기를 먹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암이 대장암이죠. 네. 그래서 그런 지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육류를 먹는다 그러는데 이 도표에 보면 걱정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국물이 있는 미트로프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 한 25쯤 되죠? 그 다음에 현미, 감자, 브로콜리, 렌틸콩, 두부 환상적인 단백질 식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편견 혹은 옛날식 그런 낙농업 혹은 이런 영양학 혹은 축산업의 이런 영양학에 길들여 있던 아주 나이 든 영양학자들이 옛날에 배웠던 걸 가지고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이걸 가지고 식물성에는 단백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골고루 잘 조합해서 먹으면 충분하고 넘쳐날 만큼 식물에도 들어있고 오히려 단백질 부족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조차 하거든요. 이런 편견을 벗어나고요. 이게 이제 한번 틀어볼까요? 아, 다시 할게요. 선생님 소리는 없나요? 소리 안 나오나요? 네. 아, 그렇구나. 아이고, 저는 들리거든요. 작게 들려요. 아주 작게. 아주 작게. 그럼 한번 제가 체크를
근데 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있어도 원어네요. 예, 그러면 제가 대강 얘기를 해드릴게요. 들리나요? 안 들리죠? 스테이크 하면 남자들의 음식이지. 하지만 슈왈ツェ네거 이야기는 그건 마케팅에 불과한 이야기다. 이 영화를 보라. 여기 나오는 이 남자 주인공은 완전 채식인이에요. 자기가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더래요. 그랬더니 로마의 검투사들은 주로 보리를 즐겨 먹던 그런 채식인이었다. 채식을 하고 나서 이 남자는 미국의 기록을 2개나 깨뜨렸다. 사이클링 선수인데 채식을 하면은 어떨까 했는데 오히려 기계처럼 더 강력해졌다. 이 사람들이 다 비건 채식인, 완전 채식인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 운동선수들이에요. 운동선수들에게 하루는 그 육류 대체품이 들어있는 그런 그 음식을 먹이고 하루는 육류를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혈액의 탁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육류를 먹인 날에 이 탁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그걸 보고서 역겹다고 자기 피를 보면서 이런 얘기고 이게 이제 19금이라 넘어갈게요. 정력에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선수들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여자친구하고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알겠지? 이렇게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중이에요. 채식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시즌 성적을 거뒀다. 이 사람들이 다 채식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아까 그 친구들도 따라서 채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사를 바꿨을 때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떨어진지,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 지금 검사하고 있는 점. 이 나이에 손자들보다 더 건강한 채식하는 할아버지. 이 남자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패트릭 바보미안이라는 사람인데 고기도 안 먹고 어떻게 황소처럼 그렇게 건강하냐, 힘이 세냐 그랬더니 이 고기 먹는 황소를 본 적이 있느냐,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하는. 그래서 2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비건 식사로도 단백질이 충분하다. 패트릭 바보면 제가 직접 봤어요. 이분 정말 키도 작고 그런데 예. 그래서 이 영화는 The Game Changers라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사실 우리들의 관념을 뒤바꿀 만한 그런 영화예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뭘까? 저는 이제 비건이기 때문에 우유도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 우유라고 하는 거는 소가 임신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출산을 해야. 근데 그 우유를 인간이 먹기 때문에 숫송아지들은 이렇게 감금 틀에 갇혀가지고 짧은 생애를 살다가 도살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고기에도 철분이 없이 고기가 빨개야 되니까 철분을 제거한 음식을 줘가지고 그 짧은 몇 주 동안에 온갖 가지 질병을 앓다가 사실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한 모금도 먹이지를 않고 떼어서 질질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밤새 그 엄마 소가 울고, 사실은 떼어내면 죽으러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엄마 소가 출산하고 몸도 스르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내 새끼를 달라고 쫓아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젖을 짜이는데 하루에 4리터가 정상인데 30리터를 기계로 짜내거든요. 젖이 부족하면 호르몬 주사를 투여해가지고 젖을 개족해서 짜내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겠잖아요. 칼슘을 다 뽑아내니까. 그러면 이제 그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도살장으로 엄마 젖소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우유 안에 젖통이 항상 이렇게 염증을 달고 살기 때문에 항염제 이런 것들이 범벅이겠잖아요. 한번 조사해봐야지 돼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좁은 데다가 가다 놓고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연한 송아지 고기로 만든다고. 계속해서 강제 임신을 시키고요. 저렇게 이게 지금 우유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함께 했던 그 시위 현장에서 아이가 물고기에도 총명함이 있어요. 지능이 있어요. 라고 시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죠. 이 수평아리는 알을 못 낳기 때문에 낳자마자 그라인더에 갈리거나 아니면 가스실에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 케이지에서 키우는 닭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그 시위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이 젖통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들이에요. 양이 어린 양들이 이렇게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친구 양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걸려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들이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은 사춘기 이전에 죽어가요. 굉장히 빨리 키워가지고 굉장히 빨리 삶을 또 마감을 하게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 저는 이제 지금처럼 먹을 게 많고 영양학적 지식도 굉장히 발달을 했고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역사가 돼야 할 문화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바라보면 가진 것은 몸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의 존재 조건하고는 말할 수 없이 달라요. 늘 위험 속에 내맡겨져 있고 늘 천적들이 있고 그런 삶을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사실은 살다가 가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택 A, 이거는 도미니언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이거는 뭐지? 예고편이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우리들 시선에서 감춰져 있었던 장면이에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저 안에서 지금 키워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어떤 대안적인 사람 중에 하나,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혹시 아세요? 만다나 쉬바라고 그 G7 정상회의 열릴 때 바깥에서 대안적 G7 정상회의를 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초청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원래 물리학 박사인데 인도에 가서 그 토종 씨앗 운동하시고 그런 농업 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농장의 다양성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다양성을 우리는 축하해야 된다. 저의 이상향이에요. 세계가, 식량이 세계를 돌아가게 한다. 식량은 세계의 에너지이다. 우린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말고 해를 줄여야 한다. 식량이 생명이다. 단일 경작이 아니라 다양성 경작을 하고 있고, 예. 40년이나 했다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작업하는 그런 그 농부들이시고요. 채식 농업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큰 규모보다 작은 농장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아유, 그냥 그만 봐야 되겠네요. 두 번이나 넘어. 이제 두 번째 대안에 아까 그 장면에서 그런 파머스 마켓이 나온 너무 아름다웠어요.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나 혼자 변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는데 사실 그렇다.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가 얘가 점점 더 인식이 확산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를 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로 시작을. 아, 한 사람만으로는 변할 수가 없지요.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 나는 결코 누구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는 항상 지도자들을 찾는다. 루터킹이나 간디나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이었고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었다. 그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지도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집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행성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데지. 양, 닭, 닭은 닭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나한테는 중요한 게 어른들이 항상 모범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다.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나 어린아이나 친구나 할 것 없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하나의 모델로 본다. 모범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범이 돼야 한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씩은. 여러분이 먹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행동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억하세요. 당신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 오늘 하는 일이 오늘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이 중요하고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라고 제인 구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일에서 한 농장의 사례인데요. 이 마티스가 얘예요. 얘인데 얘가 숫송아지예요. 근데 이 독일의 한 농장이 축산 농가였는데 어느 날부터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겠다. 나는 소젖 안 짜고 얘들이 여기서 살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주인이 이제 선언을 하니까 독일 각지에서 성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의 동물 보호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농장에 젖소 한 마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웃 농장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농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받아가지고 키운 게 이 마티스라는 이 송아지예요. 그래서 얘는 엄마 젖을 당연히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과 뭐 봉사자들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쿨투어가 새로운 문화. 그래서 마티스가 깨운 새로운 문화. 여기에는 이런 풍경도 있어요. 보이세요? 입이 행복해가지고 얘는 돼지예요. 구조된 돼지였어요. 이름도 붙여줬어요. 로자 마르히엔이라고. 그래서 보통 돼지들은 6개월이면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애가 8살이 돼가지고 생일상 받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돼지는 돼지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런 여력? 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얘가 마티스예요. 이렇게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고 이제 좀 부록입니다. 비건과 채식의 문화가 이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서울에서 진행됐던 비건 페스티벌 코리아의 사진과 포스티브. 이건 런던이에요. 규모가 크죠.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비건 페스티벌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비건 페스티벌을 했고요. 이건 베를린. 베를린은 우리가 그 유럽의 비건 수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하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데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살림 생협, 한살림 농업, 농부님들, 그 다음에 1차 가공업자들 때문에 이건 제가 집어넣은 그런 슬라이드들이거든요. 이런 채식 비건 이 식품은 새로 등장하는 그런 블루오션이에요.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이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 대체 음료. 그래서 혹시 오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틀리. 이 회사가 미국의 낙농업을 지금 폐쇄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귀리 음료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쌀이 많이 나잖아요. 이태리 같은 데서는 쌀 음료를 많이 만들어요. 그럼 이 부분을 좀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남는 쌀 이렇게 창고에다가 쟁여놓는 게 아니라 그 쌀을 활용한 이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쌀 아이스크림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쌀 음료가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유 안 먹는데 억지로 지금 급식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대체 음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두유나 귀리나 쌀 음료나 그다음에 이제 채소 과일 주스 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우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밀려날 거예요. 제일 먼저 지금 문 닫고 있는 곳이 낙농업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정보들이 전달이 되면 점차 사라질 텐데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 두유, 귀리 음료, 아몬드 음료, 쌀 음료, 햄프 음료 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패티, 너겟, 햄, 소시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을 좀 다양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왜냐하면
기후위기를 인식한 23세부터 40대에 해당이 되는 이 밀레니엄 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채식 식품에 대한 그런 그 수요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농부님들도 여기서 만들면 대한민국 소비만 그 감당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토가 있어요. 중국도 이 영역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뭐 달걀 대체품, 그 다음에 햄버거 패티, 돼지고기 패티, 돼지고기 대체품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이미 중국에서 현지 생산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아시아권이고 또 중국인과 아시아인에 맞는 입맛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농부나 1차 가공업자들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부가 스타트업으로 인큐베이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과 지속 가능성 때문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으로 주로 나오는데 이런 채식 식품이 되게 유기농 가게를 거의 다 채우고 있어요. 고기는 거의 없어요. 냄새도 안 날 정도로 없어요.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다음 비건은 비건 영역 한살림에서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건인데 영양크림이 비건이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비건 인증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생산자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역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다음 비건 패션. 그러니까 뭐 한살림에서 나오는 유기농 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건이에요. 말하자면. 그다음에 그 이불 판매하시잖아요. 한살림에서. 그것도 유기농이에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저도 구입했어요. 최고예요. 유기농, 비건, 그 다음에 농약을 안 했으니까 비건이에요. 살충 안 하니까 유기농, 비건, 그 다음에 공정무역. 이런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할 때도 고기를 안 먹고 비건 채식을 하면서 여행 자체도 이렇게 배려하고 보호하는 그런 여행.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건 식품들도 다양화되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굉장히 즐겨 먹었던 치즈예요. 다른 치즈 먹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품질이 좋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건 식품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비건 식품의 질이 그만큼 또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맛이 있으면 안 팔릴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피자 치즈는 똑같아요. 또 이게 뭐 샴피뇽 그 버섯 들어간 그 슬라이스 치즈인데요. 똑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해 출시하자마자 이익을 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제가 머물렀던 프라이부르크 인근에서 한 20여 년 전에 두부 공장에서 시작을 한 회사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유럽 전역에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파리에 가도 이 타이푼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제품들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주 변종이 이제 두부를 가지고 다양한 두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맛있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두부는 대기업에서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산마늘, 명이를 넣어가지고 만든 두부인데요. 정말 맛이 있고요. 이거는 일본식이라고 표현되는데 쫀득쫀득한 두부예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맛있는 두부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피자 향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허브를 집어넣어서 만든 두부, 이건 토스카나식으로 만든 두부, 이렇게 다양한 두부들을 만들고 있고요. 뭐 이때면은 그 곰팡이균을 넣어가지고 바로 식혀서 이 샐러드 토핑할 수 있는 두부라거나 이런 다양한 종류의 두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닭고기 맛을 내는 그 비건 햄이에요. 이거는 비건 오리고기예요. 다양한 이거는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되게 이제 그 뭐지 그 견과류 이름이 그 맛이 굉장히 달콤해가지고 부드러운 그 견과류가 뭐죠? 아, 캐슈넛? 캐슈넛 있죠? 그런 거하고 브로콜리 큐브스 이거는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뇌 음식이에요. 대표적인 엽산이 많은 호박씨하고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두뇌 음식이거든요. 굉장히 영양 밀도가 높은 그런 음식이에요. 이거를
통밀빵에다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아침 식사로 굉장히 든든하고 건강한 이런 것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다 있는 재료잖아요. 이런 거는. 두부를 넣어가지고 하면 되고 연두부. 그 다음에 이거는 도넛 케밥, 터키 음식용. 이거는 병아리콩으로 만든 두부. 소이에 대한 대두에 대한 뭐 알러지라거나 그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병아리콩으로 만든 두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달걀이에요. 비건 달걀, Just Egg. 이게 중국으로 들어간 상표예요. 비욘드 미트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너겟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이런 대체품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비건 새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리 음료, 완두콩 음료 이렇게 이제 우유를 대체하는 음료들이 시장을 점점 잠식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비건식인데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하나의 어떤 그 충분히 가능한 용토다. 우리나라의 소규모의 농가에서도 얼마든지 이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제가 즐겨 먹는 게 이 청국장 찌개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재료가 별거 없어요. 청국장, 소금, 그 다음에 뭐지? 그 부추, 그 다음에 마늘인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게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채소를 막 넣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워낙 청국장이 맛있고 아주 첨가물도 최소한으로 했는데 굉장히 맛을 아주 그 황금률을 찾아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이것도 다 비건이거든요. 고기 국물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맛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통파 쪽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비건 영역이고요. 그 다음 비건 김치, 광주. 비건 김치 영역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요. 젊은 학생들은 오히려 젓갈 넣지 않는 걸 더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비건 위크라고 일주일간 비건 같이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12살짜리 초등학생이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비건 김치를 맛을 보고서 정말 맛있다고 시원하다고. 그래서 신세대들은 아마 얼마든지 대치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담은 김치도 맛있다면 전문가들이 만드신 김치는 비건 김치가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네. 보리 잊지 마시고. 근데 보리 말고도 원래 감자 넣어서 만들거든요. 근데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괜찮고 자꾸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비건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마 해남에서 쌀로 아이스크림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비건 아이스크림. 근데 비건 아이스크림을 제가 레시피를 하나 드리면 생강, 캐슈넛, 아가베 시럽, 그 다음에 쌀 크림. 이 네 가지 가지고 만들면 최고의 비건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크지 않은 농가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예요. 비건 밀키트. 그러니까 이게 배달되면 그냥 후라이팬에서 볶아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공식품 아니면서도 일손을 확 줄여주는 그런 비건 밀키트 사업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